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진우 상무는 최고급 한정식집 비원의 룸에서 비즈니스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도자기에 담긴 정갈한 음식들이 눈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죠. 그는 규율과 전략으로 거대한 회사를 일궈냈지만 최근 들어 이유 모를 공허함이 그의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50살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늘 완벽한 수트를 고수하는 그는 오늘도 시계만 힐끗거리며 시답지 않은 대화에 건성으로 응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작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기, 아저씨? 진우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룸 입구에 1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죠. 아이는 긴 생머리에 앙증맞은 얼굴, 그리고 유난히 밝고 초롱초롱한 푸른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깊은 색이었죠. 아이는 작은 손에 곱게 접힌 손수건을 꽉 쥐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목을 들어 올렸어요. 진호는 저도 모르게 숨을 헙 들이켰죠. 아이의 손목에는 그의 팔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작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걸 가진 사람을 찾으면 제 아빠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이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진우의 심정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아이의 목소리만 귓가를 쟁쟁하게 울렸죠. 잊고 지냈던 과거가 그의 눈을 꼭 닮은 아이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도시에서 가장 은밀하고 품격 있는 한정식집에 앉아 있었어요. 이곳은 성공한 이들만 드나들며 사생활이 철저히 보장되는 곳이었죠. 늘 그렇듯 평범한 저녁, 또 하나의 계약을 마무리 짓는 밤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죠. 그는 테이블에서 오가는 시장 확장이니 인수합병이니 하는 사업 얘기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엄격한 규율과 철저한 전략으로 지금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최근 들어 이유 모를 공허함이 그를 짓눌렀거든요. 그저 나이 탓, 피로 때문이라고 치부하며 와인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 성공한 기업가들과 유명 인사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곳은 너무나 익숙하고 예측 가능했죠. 작은 목소리가 그 정적을 깨기 전까지는요. 실례합니다, 아저씨. 진우는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테이블 옆에는 8살쯤 돼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죠. 길고 찰랑이는 금발 머리카락이 갸름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묘하게 익숙한 밝고 푸른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는 작은 손에 냅킨을 꽉 쥐고 초조하게 비비고 있었죠.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부유한 집 자식들이 고급 식당에 오는 게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는 뭔가 달랐어요. 혼자였죠.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이를 찾는 부모를 찾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었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이는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는 다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작은 손을 그에게 내밀었죠. 그 순간 진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점이었습니다. 평범한 점이 아니었어요. 그의 것과 똑같은 점이었죠. 그의 왼쪽 팔목에 있는 것과 똑같은 독특한 모양이 아이의 작은 손목에 정확히 같은 위치에 선명하게 있었어요. 진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주변의 목소리는 흐릿해졌죠. 아이의 푸른 눈이 그의 눈에 고정된 채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엄마가 그러셨어요. 저랑 똑같은 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꼭 말해줘야 한다고요. 진우는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심장이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죠. 무엇을 말하라고?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아이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그의 세상을 산산조각내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빠일지도 모른다고요. 진우는 아이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와인잔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방금 들은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고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내 딸이라니 말도 안 돼. 뭔가 착각일 거야. 그는 아이의 얼굴을 꼼꼼히 살폈어요. 점 말고도 익숙한 무언가를 찾으려 했죠. 금발 웨이브 머리, 초롱초롱한 푸른 눈,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닮은 구석이었죠. 주변의 레스토랑은 멀리서 들리는 소음처럼 희미해졌고 그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업 파트너들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들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의 모든 시선은 눈앞에 서서 대답을 기다리는 작은 아이에게 쏠려 있었죠. 뭐라고 말했니? 그의 목소리가 더 나직하고 절제되었습니다. 아이는 머뭇거리다니 발을 이리저리 옮겼어요. 용기를 내는 듯 손에 쥔 냅킨을 내려다보았죠. 엄마가 그랬어요. 이 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꼭 말해줘야 한다고요. 아이는 작은 손목을 다시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제 아빠일지도 모른다고 말해주라고요.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죠. 누가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엄마가 누구니? 아이는 잠시 입술을 뽁 다물더니 마침내 말했어요. 김유진이요. 그 이름은 마치 주먹으로 가슴을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수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죠. 유진은 한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난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사랑과 가정이 자신을 늦출 뿐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떠나왔어요. 그는 야망을 선택했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가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섰어요. 작은 아이를 압도하는 듯 우뚝 서 있었죠.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네 엄마는 지금 어디 있니? 아이는 시선을 내리깔고 작은 손으로 냅킨을 더 꽉 쥐었어요. 엄마는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진우의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유진이 떠났다고요? 그는 수년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고 그만큼 오랜 시간 그녀를 생각하지도 않았죠. 이제는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돌이킬 수 없음이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는 숨을 내쉬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감정을 놓칠 순 없었죠. 그의 시선은 다시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딸. 이름이 뭐니? 그가 물었어요. 아이는 시선을 들어 올렸고 초롱초롱한 푸른 눈에는 그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이수아예요. 아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했죠. 진우는 레스토랑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낯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아래서 이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수아를 바라봤어요. 나와 함께 가자. 그가 단호하지만 불친절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진우는 작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출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비즈니스 만찬은 끝났고 그의 인생 전체가 방금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수아를 이끌고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발렛 직원이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차키를 건네주었고 그는 자신의 세련된 검은색 세단 문을 열며 아이에게 타라고 손짓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차에 올랐고 다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작은 손으로 안전벨트를 꽉 쥐었어요. 그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잡고는 아이를 흘긋 쳐다봤죠. 아이는 넓은 가죽 시트에 너무나 작아 보였고 푸른 눈은 그와 낯선 주변을 번갈아 살폈어요. 어디에 머물고 있었니? 그가 차를 몰면서 물었어요. 수아는 자리에서 꼼지락거렸어요. 김 여사님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 옆집 이웃인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저를 돌봐주셨어요. 아이는 말을 흐리며 옷자락을 쥐었죠. 근데 저보고 계속 있을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진우는 코로 숨을 내쉬며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의 딸, 자신의 아이가 엄마가 죽은 후에 이웃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죠. 유진이 말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그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그전에는? 엄마가 나에 대해 얘기한 적 있니? 수아는 머뭇거렸어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바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저씨는 아저씨의 삶이 있다고 하셨어요. 진우는 턱을 꽉 물었습니다. 유진이 수아가 만나본 적 없는 남자를 원망하지 않도록 진실을 부드럽게 포장하며 그 말을 했을 것이 상상되었죠. 그녀는 그에게 말해줬어야 했습니다. 그는 가슴속에서 솟아나는 좌절감을 억눌렀어요.
나에 대해 말해주지 않은 이유를 말해준 적은 없어?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그때 아저씨는 준비가 안 됐었다고만 하셨어요. 그 말은 예상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이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어요. 8살 전에 그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때는 자신의 커리어에 너무 몰두해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의 딸과 함께 차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아이를 흘끗 봤어요. 가져온 물건은 있니? 옷이나 장난감 같은 거?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 여사님이 작은 가방을 싸주셨는데 거기에 두고 왔어요. 아저씨가 제가 같이 오고 싶어 하실지 몰랐으니까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확신이 없었죠. 그 말이 진우의 속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원하지.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아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푸른 눈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크게 띄어 있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가슴을 짓누르는 낯선 무게를 떨쳐내려 했죠. 내 물건은 내일 가지러 갈 거야. 오늘은 나와 함께 자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은 온전 내내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아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작은 손을 무릎에 가지런히 모았죠. 그들이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대저택인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입을 살짝 벌렸습니다. 여기에 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진우는 넓은 집을 흘끗 봤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높다란 창문들이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그랬어요. 크고 차가운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누구와도 공유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남자를 위해 지어진 집이었으니까요. 그래, 그가 짧게 대답했어요. 수아는 잠시 더 응시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말하지도 싫다고 말하지도 않았죠. 그가 차에서 내려 아이의 문을 열어주러 돌아갔어요. 아이는 천천히 차에서 내리며 그와 집 사이를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들어와. 그가 가볍게 아이의 등에 손을 얹고 현관문으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의 고요함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에게는 평소 같던 높은 천장과 탁 트인 공간이 갑자기 텅 비어 보였죠. 수아는 이곳에 있어도 되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곳 정말 크네요. 아이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진우는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긴 하지. 아이가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혼자 사세요? 그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수아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다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왠지 조용하네요. 진우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불편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는 계단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 방을 보여줄게. 수아는 그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작은 발걸음은 잘 닦인 바닥에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죠. 그는 그녀를 여러 개의 객실 중 하나인 손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그 방을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방은 깨끗했고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장식은 최소한이었습니다. 기능적이었고 텅 비어 있었죠. 수아는 문간에 서서 방을 둘러봤습니다. 좋네요. 아이가 말했지만 그 말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진우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방은 그저 공간일 뿐이었죠. 장난감도 인형도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내일 필요한 걸 사러 갈 거야. 그가 자신에게 말하듯이 말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망설였어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진우가 그녀에게 몸을 돌렸어요. 물론이지. 아이는 그를 올려다봤고 그녀의 푸른 눈인 진지했어요. 저를 계속 데리고 계실 건가요? 진우의 속이 아릿했어요. 데리고 있다니? 그는 표현에 당황해서 되물었죠. 수아는 몸을 꼼지락거렸어요. 김 여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어디로 가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요.
아저씨가 절 몰랐으니까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진우는 날카롭게 숨을 들이쉬며 갑자기 밀려드는 감정의 파도를 억눌렀습니다. 예전엔 널 몰랐어.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 그는 살짝 웅크려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수아야, 넌 어디도 가지 않아. 수아는 옷자락을 쥔 작은 손가락에 살짝 힘을 주었어요. 약속해요? 그는 아이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약속할게. 레스토랑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수아의 자세가 살짝 편안해졌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진우는 일어나서 그녀가 침대로 걸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갔습니다. 넓은 침대 위에서 아이는 작아 보였지만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는 몸을 돌려 나가려 했지만 문에 닿기도 전에 다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진우는 얼어붙었어요. 문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그는 평생을 감정이 설 자리가 없고 관계가 불필요한 방해물인 세상을 만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 자, 수아야. 그리고 그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찾아온 것입니다. 진호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그는 수년간 자신의 삶, 회사, 명성,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다음 방에서 자신의 8살 난 딸이 자신을 위한 침대가 아닌 곳에서 아이를 위해 지어진 적 없는 집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둑한 사무실에 앉아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도시의 야경을 응시했어요. 유리에 비친 그의 표정은 계산적이고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낯선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의심이었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감정은 약점이고 애착은 방해물이며 자신의 일이 전부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복도 저편에는 엄마를 잃고 몇 주 동안 불안 속에서 지내며 가슴 아픈 솔직함으로 저를 계속 데리고 계실 건가요? 라고 물었던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죠. 진호는 잠시 눈을 감고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는 그녀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김유진이 그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에, 그의 선택권을 빼앗아간 것에 그는 분노했어야 했지만 그를 더 괴롭혔던 것은 수아가 엄마를 잃은 후 겪었을 일들에 대한 생각이었죠. 누가 자신을 데려갈지 모른 채 기다리고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되었고 피로에 지쳐 그는 의자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가 잠에서 깬 것은 사무실 문 밖에서 희미한 움직임 소리가 들렸을 때였습니다. 진우는 몸을 일으켜 얼굴을 문지른 후 시계를 확인했어요. 거의 7시였죠. 늦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절대 늦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일어서서 복도로 나갔고 수아가 계단 난간을 내려다보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인기척을 내자 아이는 고개를 돌렸고 초롱초롱한 푸른 눈이 살짝 커졌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아이는 몸을 꼼지락거리며 말했죠. 아저씨를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현실에 아직 적응 중이었거든요. 필요하면 깨워도 돼.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고프니? 그가 잠시 후 물었어요. 아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죠. 진우는 왜 이 생각을 더 일찍 하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준비해준 식사를 하거나 사무실에서 식사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오늘은 달랐거든요. 가자. 그가 계단 쪽으로 손짓하며 말했어요. 수아는 조용히 그를 따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가전제품과 대리석 조리대가 갖춰져 있었죠. 그곳은 살림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전시실 같았습니다. 수아는 아일랜드의 바스툴 중 하나에 올라앉아 그를 지켜봤어요. 요리할 줄 아세요? 진우는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딱히 잘은 못해. 아이는 미소를 참으려는 듯 입술을 꼭 다물었죠.
엄마는 정말 잘하셨는데. 그는 냉장고 앞에서 멈춰서서 어깨 너머로 아이를 흘급봤습니다. 엄마는 아침에 뭘 해주셨니? 수아는 손가락으로 조리대 위를 무늬처럼 쓸었죠. 주로 계란 토스트요. 아이가 말했어요. 만들기 쉬웠어요. 진우는 냉장고를 열어 선반을 훑어봤습니다. 달걀, 식빵, 그리고 잼 몇 가지를 찾았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는 수십억 달러짜리 거래도 성사시켰는데 계란 토스트 정도야 다를 수 있었죠. 그는 재료를 조리대에 올려놓고 수아가 자신을 약간 회의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가 물었어요.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죠. 아저씨는 토스트 만들 사람 같지 않아서요. 진우는 한쪽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같니?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생각했죠. 커피 많이 마시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사람 같아요. 진우는 저도 모르게 쓱 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네. 그는 다시 토스트기에 식빵을 넣고 달걀을 풀었죠. 수아는 턱을 괴고 앉아 분명 그의 노력에 재미있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달걀물을 식빵에 적셔 프라이팬에 올리자 아이는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눅눅해질 거예요. 네가 전문가니? 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진우는 그녀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내가 망치지 않게 잘 지켜봐줘야겠네. 수아의 푸른 눈이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녀의 표정에 나타난 미묘한 변화를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긴장의 완화였습니다. 첫 번째 토스트는 그럭저럭 괜찮았고 두 번째는 더 나았어요. 그는 접시를 수아 앞에 놓아주고 잼을 내주었어요. 아이는 포크를 집어 한 입 먹고는 신중하게 씹었죠. 어때? 그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엄마가 만든 것만큼은 아니에요. 진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요, 아이는 한 입 더 먹으며 말을 이었죠. 나쁘지 않아요. 그는 그것을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식사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녀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진우는 완전히 어쩔 줄 모르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식사를 마치자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걸 알아가야지. 수아는 한참 동안 그를 살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진호는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응. 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단 한마디였지만 모든 것을 의미했어요. 처음으로 아이는 자신이 이곳에 속한다고 믿기 시작했고 진호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았습니다. 진호는 수아와 함께 첫 아침 식사를 한 다음 날 아침 낯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질서, 효율성, 그리고 통제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의 집에는 8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죠. 그의 존재조차 몰랐던 딸이 몇 시간 만에 그의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수아는 집안을 조심스럽게 돌아다녔어요. 자신이 정말 이곳에 있어도 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죠.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관찰하며 그를 지켜봤어요. 마치 그가 자신을 머물게 해준다는 말이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듯했죠. 진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평생 수십억 달러짜리 거래를 협상하고 고압적인 상황을 처리하며 촉박한 마감 시간 안에 불가능한 결정을 내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였죠. 오전 중반쯤 그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아에게는 옷도 소지품도 이 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만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우는 백화점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수아는 그의 옆에 서서 작은 손으로 가방끈을 꽉 쥐고 옷, 신발, 액세서리가 가득 쌓인 높다란 선반들을 올려다봤어요. 압도되는 듯했죠. 네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봐. 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아는 머뭇거렸어요. 아무거나요? 응.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진우는 아이의 눈에 비치는 망설임과 그가 말한 것을 믿지 못하는 듯 발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별로 많이 필요 없어요. 아이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충분히 필요해. 진우가 반박했어요. 옷 한 벌만 가지고 가진 않을 거야. 수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옷 코너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게에서 본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흥분도, 선반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도, 충동적으로 물건을 움켜쥐는 모습도 없었죠. 조심스럽고 사려 깊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물건을 집어들고 자세히 본 다음 대부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결국 그녀는 청바지 몇 벌, 티셔츠 몇 벌, 가디건 하나,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를 골랐습니다. 진우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게 다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더 사자. 아이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왜요? 네가 필요하니까 수아야.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한참 동안 그를 살피더니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계산을 마친 후 그들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수아는 이번에는 훨씬 더 자신 있게 통로를 걸었고 손가락으로 책 등을 쓸어보았죠. 진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고 그녀가 세 권의 동화책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책을 건네자 그는 한쪽 눈썹을 치켜떴어요. 세 권뿐이야? 수아는 어깨를 으쓱했죠. 책은 오래 볼 수 있잖아요. 진호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 다시 오자. 수아는 그늘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는 조수석에 앉아 새로 산 책 중 한 권을 뒤적이며 가끔씩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그래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그를 흘긋 쳐다봤죠.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 아이는 쇼핑백을 안으로 들고 가서 계단 옆에 깔끔하게 놓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진우가 말했어요. 직원들이 있어. 괜찮아요. 수아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이는 다시 말하기 전에 망설였죠. 엄마가 늘 그랬어요. 자기 물건은 자기가 돌봐야 한다고요. 진우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아마 오를 겁니다. 수아는 작게 미소 지은 후 가방을 들고 위층 방으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그녀가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자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학교 책이나 8살짜리 아이에게 몇 벌의 곳이 필요한지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위해 만들어진 적 없는 집에 딸이 자리 잡는 것을 보면서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녀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그녀에게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진호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진호는 전에는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실을 지나치며 멈추지 않았죠. 그의 노트북은 책상 위에 손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받은 편지함은 이메일로 넘쳐났지만 그중 어떤 것도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집중은 다른 곳에 있었죠. 수아는 방에서 김 여사님에게서 가져온 작은 소지품 가방을 풀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이후로 조용했지만 전과는 다른 조용함이었어요. 이것은 불확실함의 침묵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려는 사람의 침묵이었죠. 진우는 아이의 방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아가 말했어요. 진우는 문을 열고 들어가 객실은 여전히 아이의 공간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너무 비개성적이었죠. 하지만 수아는 인형들을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엄마의 액자 사진을 협탁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펼쳐놓고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아 있었지만 읽고 있지는 않았어요. 잘 지내고 있니? 진우가 물었어요. 수아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는 문간에 기대어 서서 말했어요. 아빠는 생각 중이야. 혹시 내일 네 방에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가는 건 어때? 좀 더 네 방처럼 꾸며보자. 수아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푸른 눈은 머뭇거리는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떤 거요? 글쎄, 그가 인정했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책상, 새 침구, 좋아하는 캐릭터 포스터 같은 거.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진우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엄마랑 같이 썼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작았지만 좋았어요. 그는 다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머무는 손님들을 위해 설계된 차갑고 넓은 방은 비어 있었죠. 이제 이 방은 네 거야. 그러니 네가 네 방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야 해. 수아는 잠시 그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진우는 숨을 내쉬었어요. 좋아. 아이는 망설였어요. 벽에 페인트 칠도 할 수 있어요? 그는 한쪽 눈썹을 치켜떴어요. 벽에 페인트 칠하고 싶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가 전에 살던 집에서 색깔 고르라고 해주셨거든요. 진우는 자신의 벽 색깔에 대해 두 번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립적이고 절제된 색상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신중하게 골라준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취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색깔? 그가 물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죠. 하늘색이요. 진우는 살짝 쓱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수아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어요. 미소를 참으려는 듯했죠.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다가 아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빠, 오늘 밤에도 책 읽어주실 거예요? 진우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는 한 번 제안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그녀가 대답을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응, 그가 말했어요. 책 골라봐.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까 들고 있던 책을 집어들었죠. 침대에 올라앉아 진우는 그녀가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치고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책을 읽었고 말들이 방을 채우자 수아의 자세가 부드러워졌어요. 두 번째 챕터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깜빡이기 시작했고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죠. 진우는 책을 닫았지만 곧바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잠든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불 위에 놓인 작은 손, 옆에 놓인 엄마의 액자 사진은 조용한 안도감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자신의 삶이 성공과 권력, 그리고 조심스럽게 통제된 세상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죠. 하지만 지금 이곳에 앉아 딸이 잠든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다른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가득 차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내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거대 기업의 상무가 딸의 존재를 알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뒤늦게 찾아온 아버지의 깨달음, 책임감, 그리고 삶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과거와 마주하게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이진우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는 남자로 시작해요. 권력, 부,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된 삶까지. 하지만 사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인 유대를 피하기 위해 그의 삶은 매우 조심스럽게 짜여 있었죠. 어린 수아가 나타나면서 그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듣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은 단순히 진우가 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가 점차 아버지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의심하고 실수하고 망설이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날마다 그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수아를 선택해요. 반면에 수아는 많은 것을 잃은 아이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고 진호가 곁에 있어줄 것이라고 믿기를 망설이죠. 그녀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녀의 조용한 희망이 이 이야기의 감정적 깊이를 이끌어내요. 그녀에게는 완벽한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떠나지 않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죠. 이야기의 아름다움은 그의 단순함에 있어요. 진우가 밤에 수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의 방에 놓을 물건들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고 이곳이 그녀의 집이라고 약속하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사랑이 거창한 몸짓이 아니라 꾸준함과 곁에 있어주는 것임을 보여주죠.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로는 인생이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가져다주고 그것이 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정확히 그것이 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이진호는 단지 딸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고 처음으로 진장으로 부유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답니다.